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역사 개념, 바로 서양 문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신화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서양 문명이 뭘까요?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죠. 근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익숙한 개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 익숙하고 위대한 서양의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와 철학이 딱 나오고 그게 로마로 이어져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에서 예술과 과학이 폭발하고 마침내 오늘날의 서양이 완성됐다. 이런 거대한 진보의 행진 같은 이야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문명, 영어로 civilization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바로 1759년입니다. 프랑스의 미라보 후작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그 전에는 아예 없던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문명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이런 여러 개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단수형이었죠. 뭐랄까,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 마치 모든 사회가 올라가야 하는 단 하나의 사다리 같은 개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다리의 꼭대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36년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도시에 빽빽하게 모여 살고 상업, 제조업, 농업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게 문명이다. 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딱 봐도 서유럽 사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모든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것이 어딘지 알아? 바로 여기 영국이야! 라고요. 하하. 뭐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고 자기들이 1등이라고 하는 셈이죠. 이 개념에 처음부터 어떤 편견이 담겨 있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1840년대쯤 되면서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은 문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즉, 문명들, 복수형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사다리가 아니라 각자 다른 모양을 한 여러 개의 거대한 문화 블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화 블록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계급으로 나누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던 지도입니다. 보이시나요? 1821년에 나온 지도인데 세상을 5단계로 나눠놨어요. 맨 위가 계몽된, 그 다음이 문명화된, 반쯤 문명화된, 야만적인, 그리고 맨 아래가 미개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서 위계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사다리의 꼭대기, 계몽된 단계에 오르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역은 유럽, 종교는 기독교,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이 지도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저들을 도와서 문명화시켜줘야 해 라는 식의 뭐랄까 시혜적인 태도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 쟤들은 원래 열등해서 안 돼. 우리가 지배하는 게 당연해 라는 식으로 훨씬 더 폭력적인 논리로 바뀌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을 분리된 블록으로 보는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정말 역사의 진실일까요? 역사학자 조세핀 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분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연결의 이야기라고요. 퀸의 핵심 주장은 이거요. 역사는 무슨 민족이나 어떤 문명 같은 거대한 이름표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로 만나서 장사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그런 개개인의 수많은 만남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예가 바로 지도의 역사입니다. 지도가 어떻게 문화와 문화를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기원전 6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상을 동그란 원반으로 보고 바빌론을 중심에 뒀죠.
그런데 한 50년쯤 뒤에 나온 그리스 지도를 보면요. 비슷하죠? 바빌로니아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중해를 그려놓고 중심을 그리스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문화는 서로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지도를 하나 더 보시죠. 이건 1375년에 만들어진 카탈루냐 지도라는 건데요. 정말 대단하죠?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저 멀리 몽골 제국부터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까지 교역로가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세계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을 보면요. 온갖 신화적인 인물이나 옛날 이야기들이 가득 그려져 있어요. 과거의 공간처럼요. 반면에 유럽 쪽은 어떠냐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현재의 도시 이름이랑 십자가만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저쪽은 과거, 우리는 현재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죠. 서양을 다른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로 보려는 생각은 바로 그 서양이 다른 세상과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문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계를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